지난해 4차 발사까지 성공한 누리호.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세계의 우주 기술은 이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상업 발사가 가능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업 발사 가능한 로켓을 하려면 당연히 재사용이 돼야 됐고, 소모성과 재사용은 이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누리호를 넘어 이제야 첫 발을 떼는 한국형 재사용 발사체 사업. 2032년 첫 발사를 향한 머나먼 여정. 이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한 우주 스타트업 업체의 설비 공장. 발사를 앞둔 우주 발사체가 보입니다. 이곳에선 정부보다 한 발 앞서 재사용 로켓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메탄 엔진 기반의 소형 발사체인데 이게 2단형 로켓이거든요. 이 1단에 요 하나가 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9개를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1단이 되고, 로켓 연료로는 메탄을 사용합니다. 케로신, 즉 등유를 사용하는 누리호와 다른 점입니다. 정부가 2032년 쏘아 올릴 차세대 발사체도 메탄 로켓입니다. 케로신 같은 경우는 등유인데요. 그름, 숯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럼 이게 배관들이 되게 이제 작잖아요. 네. 이런 배관에 숯이 끼게 된단 말이죠. 케로신으로 하게 되면은 재사용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치워줘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제 메탄으로 하게 되면 그을음이 없고 이제 그런 이제 재사용에 용이한 거죠. 로켓 재사용을 위해선 무게를 줄이는 것도 필수. 이 업체는 금속 대신 가벼운 탄소 복합체로 연료 탱크를 만들었습니다. 요거, 탱크라면 요 안에 지금 네. 추진제가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진짜 가벼워요. 그냥 들 수 있어요. 엄청 가벼워. 네. 무거워지면 페이로드에서 손해를 엄청 보기 때문에 하여튼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무게 절감을 가장 많이 시키는 게 이 탄소 복합체, 네, 그런 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 기술 또한 재사용에 맞춰져 있습니다. 발사체가 임무를 마치고 지상에 착륙할 때 속도를 줄이려면 엔진 추력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력 제어, 스로틀링이라고 하는데요. 추력 제어를 100%에서부터 20%까지 낮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사용을 할 때, 내려올 때, 그 리엔트리 번을 할 때 불꽃을 키웠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조절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요 엔진으로는 네, 다 구현을 했습니다. 재사용 발사체는 강력한 추력을 담당하는 1단 로켓과 탑재체가 실린 2단 로켓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재사용하는 부분은 1단 로켓입니다. 3, 2, 1, ignition. 대기권을 벗어난 발사체는 1단과 2단 로켓이 분리됩니다. 1단 로켓은 엔진 재점화와 자세 제어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다시 착륙하게 됩니다. 비행기나 미사일처럼 조종을 해가면서 원하는 지점에 내려오고, 마지막에서는 이제 랜딩 번이라고 해서 그 최종적으로 속도를 제로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로켓 업계가 재사용 기술의 사활을 거는 이유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로켓 발사 횟수는 320회.
미국 스페이스X가 절반 이상을 맡으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리호의 발사 비용은 킬로그램당 26,000달러, 우리 돈 3,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지만 스페이스X 펠컨 9은 2,600달러로 10분의 1 수준입니다. 기존 발사체는 이제 일회용 한 번 쓰고 버리는 발사체였는데 지금 외국에서는 이제 1단 쪽을 갖다 재사용하는 부분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스페이스X라는 한 개 기업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성공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상업 시장을 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차세대 발사체 변경을 확정했습니다. 누리호 같은 소모형이 아닌 재사용 발사체로 방향을 튼 겁니다. 20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고 2035년까지 재사용 기술을 완전히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2030년대 정도에 데뷔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발사체, 개발하고 있는 발사체 중에서 재사용을 고려하지 않는 발사체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소모성 대비해서도 비용 경쟁력도 우수하고 또 효과적으로 공급을 많이 늘려줄 수 있고 미국의 스타쉽과 뉴글렌, 중국의 주취,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메탄 엔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차세대 발사체의 연료를 케로신에서 메탄으로 바꾸기로 한 건 재사용 효율도 좋지만 더 큰 꿈이 담겨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화성도 가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화성에서는 메탄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반이 있는데 이제 케로신은 사실 생산하기 힘들거든요. 나로호와 누리호가 태어난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산실 나로 우주센터. 이 지금 발사체는 어떤 건가요? 요게 지금 그 누리호 인증 모델로 제작이 된 그 기체가 되겠습니다. 인증 모델은 저희가 그 누리호를 실제로 발사를 수행하기 전에 지상에서 필요로 하는 그 시험들, 그 누리호의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를 그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목적으로 개발하는 모델이 되겠는데 그런 목적으로 지금 개발을 해갖고 그 어떤 임무를 다 완수해갖고 지금 현재로는 대기 상태에 있는 기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로신의 특성상 이렇게 연소를 하고 나면은 그 저희가 이제 수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을음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발사 후에 만약에 케로신 엔진을 갖고 있는 재사용 기체가 그 복귀를 하면은 리퍼비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성능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메탄 엔진은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훨씬 재사용성에 있어서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누리호 엔진은 스페이스X의 펠컨 9과 같은 가스 발생기 방식인데 차세대 발사체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차세대에 적용될 메탄 엔진 같은 경우에는 누리호에 적용된 케로신 그 오픈 사이클 엔진의 대부분의 기술을 그대로 적용을 하되 물론 거기에서 이제 설계 개선이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좀 기술 발전이 이뤄질 예정이고요. 누리호라는 어떤 발사체가 있고 이게 4번 4차 발사까지 성공적으로 된 그런 기술들이 있고 그거 관련한 연구원들, 산업 생태계가 다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잘 활용한다면은 뭐 어느 정도 한 80~90% 정도의 기술 백그라운드가 있는 상황에서 좀 그 재사용 발사체를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달 전 누리호 4차 발사가 이뤄진 곳. 높이 45m의 녹색으로 된 엄빌리칼 타워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네, 저희 이제 누리호 4차 발사가 여기서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4차 발사를 하게 되면 네. 일단 발사체 후류 때문에 일단 이 지금 바닥이 지금은 반짝반짝한 이제 새로 도장을 새로 해서 좀 반짝반짝한데 이 도장이 다 녹게 되고요. 네. 지금 저쪽에 보시면 약간 이제 시커멓게 네. 그 이제 약간 그 화염에 이렇게 그슬러진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게 발사의 흔적인데 차세대 발사체를 발사하려면 로켓을 쏘아 올릴 집, 발사대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재사용 발사체에 맞는 발사대 건설도 미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1발사대는 과거에 이제 나로호를 발사했고 나로호를 그다음에 누리호 시험 발사체 또 저기서 2018년도에 저기서 발사했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사용을 해왔는데 저희 나로호 우주센터가 사실 지금 상당히 포화가 됐습니다. 더 이상 뭐 새로운 시설을 지을 데가 없고 그래서 기존 나로호 발사대를 이제 해체하고 그다음에 차세대 발사체에 필요한 설비들을 새로 집어넣어서 저기에 차세대 발사체 발사가 가능한 그런 발사대를 조성을 할 거고요. 7년 안에 세계 수준의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해 달까지 가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인재 확보는 물론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은 여전합니다. 지금 재사용 발사체 사업을 일단 시작해서 추진하고 세계적 추세가 그러니까 하는데 과연 우리 우주항공청의 수준이나 역량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의문이 들어요. 22년에 예탈 통과한 차세대 발사체가 사실은 일회성 소모성 발사체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소모성 발사체는 전 세계의 트렌드로 봐서는 가격 경쟁 면에서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시장을 장악했고 중국은 올해 안에 재사용 로켓 개발 성공이 유력합니다. 우리는 이제야 출발선에 섰습니다. 중국 발사체가 지금 전부 펠콘 9 거의 유사한 형상으로 여러 개의 회사에서 지금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는 중국의 발사체 중에 하나가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2035년 2,600조 원으로 추정되는 우주 산업 시대. 재사용 발사체는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이제는 경쟁력 있는 로켓으로 가야 된다. 경쟁력은 무엇이냐면 상업 발사가 가능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업 발사 가능한 로켓을 하려면 당연히 재사용이 돼야 되고 방금 말씀대로 단도 대부분 로켓처럼 2단으로 줄어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사용도 가능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국내 한 대학교에서 2년 동안 개발한 메탄 발사체입니다. 여기는 메탄가스이고 여기는 액체산소. 네. 그러면은 메탄가스하고 액체산소가 이렇게 공급돼가지고 여기 엔진 분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엔진 쪽으로. 그리고 그때 보면 여기가 연속이에요. 여기서 이제 연소가 일어나고 여기가 노즐이고요. 여기서 추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아래쪽에서. 재사용 발사체 기술 검증을 위한 발사를 앞둔 상황. 재사용 발사체가 이제 위에 런칭해서 올라갔다가 일부를 이제 회수하게 되잖아요. 회수하게 될 때 가장 마지막 단계 이제 지상에서 내려오는 그 단계를 우리가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연착륙 시연체를 개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런데 정작 발사할 장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공중 공역 구간을 우리가 이제 쓰려면은 비행기가 일반적인 비행기가 날아다니지 않는 그런 영역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영역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역을 찾는 그것 자체가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이러한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되게 조그만한 그 어떤 연구실 수준, 대학 수준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이렇게 발사해 보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규정이랄지 법규랄지 이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실제로. 민간 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발사장이 마땅치 않아 해상으로 나갔지만 거친 파도에 발사장이 좌초되는 사고도 겪었습니다. 해상 발사 플랫폼을 저희가 직접 건조를 해서 바지선 기반의 플랫폼 위에 그런 행거라든지 발사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구축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에 2023년 연말에 풍랑의 그 해상 발사장이 좌초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발사 캠페인을 접었고, 또 이제 그 후가에 저희가 대응하느라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인프라가 있었더라면은 사실은 겪지 않았어도 될 일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민간 전용 발사장을 짓고 있지만 완공은 2030년은 돼야 합니다. 2단계 공사를 30년 말까지 하는 계획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기반 인프라, 부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좀 빠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추적 장비가 없습니다. 그 안에 추가적인 추적 장비들을 갖다 놓을 계획인데 그건 지금 정부의 예산을 신청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재사용 발사체 시장을 우리나라가 선도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20년 전 국내 한 벤처기업이 재사용을 위한 메탄 엔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재사용 로켓을 성공시키기 무려 9년 전의 일입니다. 메탄 엔진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21세기에 어떤 로켓 엔진이 바람직한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케로신 엔진으로 갈 건지, 아니면 21세기 앞으로 화성도 가고 목성도 가고 할 텐데 그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메탄으로 가는 게 좋은지, 그 판단했을 때 메탄이다라고 결정을 했던 겁니다. 해외에서는 기술력을 알아보고 연락이 잇따랐지만 정작 국내에선 시기상조라며 외면받았습니다. 결국 이 한국판 스페이스X는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일본의 우주청 담당자가 저희 회사 조그만, 그 당시에 8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회사에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군 연구소에서는 저희를 그 미팅을 하자고 초대를 했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민간이 로켓 개발하는 게 말이 되냐. 정부는 재사용 발사체 개발 사업비로 2조 2,900여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뒤늦게 뛰어든 만큼 시행착오가 잇따르고 비용도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대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선 재사용 발사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재사용 발사체가 우주 수백 킬로미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 5m 반경 안에 원에 착륙을 성공을 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미션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미션을 어렵다고 우리가 도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도전을 해야 되고, 그 어려운 부분을 성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패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쌓고 그 경험들을 다시 수정하고 다시 어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2032년 대한민국의 재사용 발사체가 우주를 향해 날아오르는 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겁니다.
지난해 말 1,500원을 육박하던 원달러 환율. 정부 당국이 원화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두 개입에 나서자 1,42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반짝. 올해 들어 1,400원대 중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구두 개입 같은 경우에도 그게 단기적인 요인인 거지 장기적인 요인은 안 돼요. 고환율에 덩달아 물가까지 오르자 시민들의 지갑은 더욱 쪼그라들었습니다. 많이 못 사요, 옛날보다. 같은 가격으로 장바구니를 많이 못 담으니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발레복 같은 거를 해외 직구로 했었는데 그게 점점 오르니까 좀 사기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학비 낼 때 완전 체감이 많이 들기도 하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복학하니까 갑자기 1,400원대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시장이 불안하면은 오히려 또 안전자산인 달러를 또 쫓기 때문에 한자리에서 10년 넘게 카페를 운영 중인 이필훈 씨. 오늘도 커피콩 볶을 준비를 합니다. 이런 색깔에서 얘네가 이제 브라질 산타인에서 내추럴 고 생두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푸릇푸릇하죠. 예열된 로스팅 기계에 커피콩을 넣고 중간중간 색깔을 확인하며 10여 분 만에 볶아냅니다. 누룽지 사탕 느낌의 약간 달달한 느낌도 있는 그런 커피입니다. 직접 볶은 원두를 다른 카페에 납품하고 온라인으로도 판매합니다. 필훈 씨를 힘들게 하는 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커피 원두 가격. 조금씩 계속 올라가다가 나중 되니까 물류비랑 통관료 같은 경우를 다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달러가 오르면 그냥 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7,000원 정도 가격대는 생두가 지금은 한 14,000원, 12,000원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인 거죠. 커피 원두는 수입에 의존하는데 달러 기준으로 5년 새 약 3배, 원화로는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결국 필훈 씨는 원두 납품가와 커피 메뉴 가격을 동결하는 대신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2명이던 직원은 다 내보내고 이제는 홀로 일합니다. 서로 힘들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거의 매일 한 잔씩은 드시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세요. 매출은 그대로지만 수익률은 떨어졌다는 필훈 씨. 그의 바람은 원두 가격이 안정을 되찾는 겁니다. 한번 올라간 게 떨어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지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환율 방어를 조금 해주신다 그러면 진짜 그거는 감사하죠. 눈물이 나네 갑자기. 지난해 1,480원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 정부의 개입으로 상승세는 꺾였지만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연평균 환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반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입 물가도 6개월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년 수입 먹거리 물가는 환율의 영향으로 달러 대비 상승폭이 컸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저마다 가격표를 유심히 살피지만 높은 물가에 쉽사리 장바구니를 채우진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거는 확실히 체감이 되죠. 제일 체감되는 품목이 뭐예요? 아무래도 그 야채, 과일, 그리고 뭐 고기들도 다 작년가보다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그나마 담은 건 대부분 할인 품목입니다. 엄청 비싸던데? 이거 오늘 행사예요. 행사하는 거 품목 위주로 사는 거예요. 시즌도 지금 2개 이상 사면 40%, 50% 행사를 산 거예요. 수입육의 가성비도 예전만 못합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자주 사 먹었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가족들이랑 좀 많이 여러 가지 사서 먹고 싶었는데 사실 좀 많이 내려놓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환율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이 소비 심리도 위축시키고 있는 겁니다. 수입 물가 지수가 높아지면은 예를 들어서 식자재라든지 그 다음에 2차 되는 이제 외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에너지류 이쪽이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게 계속 악순환되는 겁니다. 고환율 기조 속 많은 국민들이 눈을 돌린 곳은 해외 주식. 그런데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환율 상승의 주범으로 몰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분들이 하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왜 이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답이 쿨하잖아요. 이게 무슨 유행처럼 막 커지는 게 지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걱정이 됩니다. 서학 개미로 인해서 오른다. 이건 저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요. 나라 경제가 뭔가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돈을 쏠리는 거다. 우리나라 뭐 코스피 5천, 6천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쪽에도 승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요. 이에 정부는 해외 주식을 판돈으로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의 해외 투자를 국내 투자로 전환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개인 투자의 복귀가 중요합니다. 정부의 의지 표명에 환율 급등은 한때 잠깐 멈췄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1,900원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저희가 IMF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느껴지지 않나. 돈이 조금 더 있다고 하면은 뭐 삼성도 좋지만 뭐 다른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그런 걸 더 사게 되지 않을까. 미국 주식이 주가 수익 예상이 더 높기 때문에 국내보다 이미 나가신 분들이 그걸 빼고 올 유의는 국내 주식 중에 어떤 주식이 그쪽 수익률보다 더 높은 경우밖에 없거든요. 금액 자체가 월별로 나가는 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수급의 문제인 거고 지역적인 문제인데 숙박시설의 운영을 대행하는 스타트업. 현금 지불이 많은 해외 여러 국가를 겨냥해 행동 패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AI가 사람의 관절 움직임을 지속 파악해 도난 사고나 각종 위험을 예방하는 겁니다. 캐시가 캐시박스 안에 들어가는 게 일치가 된다면 알림이 없고 불일치가 되면 알림해주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호텔에서 일어나는 폭동, 폭행, 화재 전반적인 거를 다 인식을 하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몽골의 한 회사와 MOU를 맺고 리조트 운영을 맡는 동시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지만 환율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계약의 조건이 전부 다 USD로 이제 환종을 그렇게 이제 선정해가지고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입 비용이 상당히 크거든요. 재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진출하는 몽골 측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는 않겠죠. 마중물 그런 역할을 하는 벤처 투자 같은 기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회사의 캐시플로우를 확보를 할까 지금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수출과 수입을 병행하는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반도체 선박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군의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올라가면서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에서 이익이나 자금이 플로우가 돌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더 심한 차별화를 겪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환율은 1,362.6원. IMF 국제통화기금이나 전문가들이 보는 적정 환율에 가깝습니다. 금리차, 실질 실효 환율, 경상수지 이런 것들 다 감안하면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환율은 1,330원 정도입니다. 적정 환율이. 근데 지금 1,440원이면 거의 한 5에서 7% 정도는 원화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원화 저평가로 인해 금리를 낮추기도 어렵습니다. 부채까지 많은 기업의 경우 이중고를 겪는 상황입니다. 2022년 이후에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금리 역전에 금리 역전 폭이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금리가 지금 낮은 상태이고 여기선 더 낮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낮출 수는 없고요. 서울 강남의 한 유학원. 27살 이동현 씨가 유학원 유튜브 촬영본을 번역합니다. 영어로 학교 관계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여서 그걸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조기 유학 파트를 담당하고 있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려는 친구들의 학교를 신청해 주거나. 원래는 미국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지만 지금은 휴학을 하고 학비를 벌고 있습니다. 해마다 오르는 환율과 미국 현지 체류비 부담에 2학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왔어요. 입학 당시엔 장학금으로 $10,000를 받았지만 그마저도 줄었고 학비와 체류비를 할부로 내도 감당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입학했을 때 2020년에는 그때는 1,100원대였죠. 그 다음에는 환율이 엄청 올랐잖아요. 300 몇십만 원 내던 게 4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거의 500만 원에 가까운 거예요. 1,400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답이 없어서 네가 벌어서 가라. 용돈까지 아끼고 있지만 떨어질 줄 모르는 환율과 물가에 하루하루 놀라고 있습니다. 컵라면도 2,000원 되더라고요. 이제. 컵라면이 2,000원이야?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비싸? 동현 씨는 올 여름까지 연간 $10,000 정도인 학비를 모아 우선 온라인 수업을 듣고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졸업하는 게 목표입니다. 맛있어? 3학년 온라인을 하고 4학년에 만약에 가서 학교에서 졸업을 할 수 있다면 그때 한번 여행을 가서 만났던 미국인 친구들이나 룸메이트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어서. 환율 상승, 즉 원화 약세에 반색하는 건 외국인 관광객들입니다. It's cheaper for me because I mean the won is very low, so yeah, 10,000 won you can buy a lot, even like in 7-Eleven, because everything is like cheap. That was like water 1,100 won, yeah, something like that. So we come here shopping and we save a lot more money on it because when we can buy the same products at home in our own country, but then it will be a lot more expensive.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역대 최대인 1,870만 명. 물론 한국 방문까지 이끈 건 한국의 매력 덕분이라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입을 모읍니다. It'll be funny just them. They're like,
And also because we heard of the Starfield Library, seen it all over TikTok, all over Instagram, and also of the mall itself with all its like its shops and its skincare and everything. better to exchange money. I mean, we were actually not like, that's not the reason we came to Korea. We've been thinking of it for like a couple of years actually visiting because it's such a cool country. 반짝 효과 이후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원화 환율. 환율이 안정되려면 달러 유출도 막아야 하지만 한국이 투자하기에도 매력적인 나라가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투자를 끌어내려면 정책 지원과 적절한 통화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1,400원대가 되면은 뭐 뉴노멀 이제 새로운 환율대가 되면 높은 환율대가 되면은 계속 환율 하단이 올라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나가는 자금들이 계속 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되든 어떤 생산성 금융이 되든 간에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외 글로벌적으로 더 어필을 해줘야 되지 않나. 반도체는 AI 때문에 이번에 흐름을 탔어요. 그러면 2027년까지 갈 건데 2% 성장하면 한 1.2% 반도체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우리가 보통 15개 주요 업종을 보거든요. 2027년까지는 지금 성장률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을 텐데 그 사이클이 하단으로 왔을 때 그러면은 성장률은 꺾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투자를 하고 그 기업들이 살아남고 10개 중에 2-3개 기업이 커지고 그러면은 또 수출도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장기적 성장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인이 되는 거죠. 어느 때보다 국제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맞은 2026년. 뉴스를 보든 뭐라든 지금 다 불안한 얘기들만 하니까 소비가 위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불안 요소를 제거하면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환율이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환율이 좀 안정돼서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좀 많이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고환율의 고물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